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사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생 남편 그늘에서 살림만 하다가 늙음하게 홀로 남게 됐죠. 주변에 오래 알던 지인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지만 가슴 한편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망설여지더군요. 그래서 혼자 삭히고만 있기엔 가슴 먹먹한 제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려면 저희 남편에 대한 사연부터 털어놔야 할 것 같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던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평소 술, 담배도 멀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의사 입에서 그런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도 놀랐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손을 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말이 그래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잖아. 하지만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남편이 거듭 말했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 췌장암이라고 다 금방 죽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잘 견뎌볼게. 당연히 자신이 더 놀랐을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이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전 그런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병원 오가는 건 일상이 되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온 날이면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키며 밤을 지새우는 일도 잦았죠. 맞벌이하느라 늘 바쁜 아들 내외는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가끔 시간을 내서 병문안을 왔어요. 처음엔 좀 더 자주 와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내 그 마음을 접었죠. 남편이 제 속내를 알았는지 먼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애들한테 서운한 티 내지 마.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거기다 며느린 돈도 벌고 살림도 하니 오죽 힘들겠어. 내가 무슨 서운한 티를 내. 나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얼굴 보면 몰라. 정우랑 미영이도 눈치가 빤한데 지 엄마 표정 딱딱한 거 보면 다 알지. 회사 일도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쉬운 게 아닐 거야. 다음에는 좀 웃으면서 맞아줘. 알겠지? 아픈 사람이 별 참견을 다 하네. 알았어. 당신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챙겨. 그 후로는 저도 아들 대회가 하는 모양이 좀 마음에 차지 않아도 가능한 한 웃으며 대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 대회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볼 때마다 묻고 싶은 게 한 바가지였어요. 대체 언제나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지, 병원에는 가봤는지 너무나 궁금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며느리와 아들은 속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투병을 시작하며 아쉬움이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고 하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안 봐도 알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는 애들 앞에서 잔소리하지 말라던 남편이 병실에 누워 아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곤 하더라고요. 애들 아직 소식 없는 것 같지? 있으면 바로 얘기했겠지. 안 그래도 정우는 엄청 기다리는 것 같던데. 내가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볼까? 물어봐? 어디다? 점쟁이는 알지도 모르지. 그런 제 말에 남편이 픽하고 웃더군요. 아니 난 또 무슨 소리라고. 아이 됐어. 다 하늘의 뜻이겠지. 안달하지 말자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투병하느라 기운 없는 남편에게 손주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티를 낼 수 없어 애만 탔죠. 차라리 며느리가 되바라진 애라면 제가 좀 시집살이를 시켰을지도 모르는데 애가 꽤 살가운 편이었어요. 저희 집에 오면 꾀부리지도 않고 자기가 나서 주방으로 먼저 들어갔고 시아버지한테도 스스럼 없고 애교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말수 적은 남편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죠. 우리 며느린 진정에서 참 잘 배우고 자란 게 느껴지는 애야.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예쁜데 머리도 똑똑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더라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니까. 그런 시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인지 며느리도 병원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비록 회사 일 때문에 자주 오진 못했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는 하려고 애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왔어요. 아버님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요. 아이고, 바쁜데 뭐하러 이런 걸 다 해왔니?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넉넉하게 해왔으니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흐뭇해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나기 석 달 정도 전부터 며느리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들러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더니 2달이 지나도 얼굴을 볼 수가 없더군요. 혼자 찾아온 아들에게 며느리 안부를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어요. 엄마, 요새 미영이가 회사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요. 많이 바빠? 그래도 아버지가 미영이 궁금해하는 눈치신데 잠깐이라도 오라고 해봐. 너희 아버지가 걔를 오죽 예뻐하셨니? 제 말에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알았어요. 말은 해볼게요. 혹시 너희 처가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사돈 어른들도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 처가? 아니, 별일 없어요. 그냥 회사가 좀 바빠서 그래. 그러다 미영이 몸 상하는 거 아니니?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자기 몸 잘 챙기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몇 주가 지나도록 며느린 시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 담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바쁘고 힘든데 시부모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어. 내가 옛날 사람이라 욕심을 내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한테도 며느리 얘긴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가능한 환자 속상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는 사이 남편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거의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임종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잠깐 정신이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 얘기 들려? 나 여기 있어. 어디 불편해? 남편은 흐릿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바짝 마른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우, 우리 아들 잘 지켜줘. 정우?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얼른 기운이나 차려. 그러면서 남편 손을 더 꼭 잡았죠. 그런데 남편이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떨며 다시 얘기를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왜? 미영이가 어쨌는데? 하지만 남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입술을 달싹이는가 싶더니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그저 자식 없는 아들 대회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이 못 가져 마음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 둘을 부탁하는 거라고요.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만 하다 떠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가슴을 치며 떠난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곧 장례식이 치러졌죠. 빈소에 영정사진이 걸리고 문상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이 굳은 얼굴로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헌데 입을 꾹 다문 채 들어서는 아들 곁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물었죠. 너 왜 혼자 왔니? 미영이는? 그런데 아들이 제 시선을 피하며 뜻밖의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아파서 올 수가 없대요. 죄송해요. 저는 언뜻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인상을 구기며 물었습니다. 뭐? 아파? 어디가? 아니 얼마나 아프길래 시아버지 장례에 못 온다는 거야? 그게 갑자기 좀 많이 아파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혹시 사고 난 거니? 병원에 입원했어? 하지만 아들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왜 안 와? 아까부터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에도 답이 없더라. 죄송해요. 일단 아버지 모시면서 제가 다시 상황 봐서 연락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그 말만 반복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캐묻고 싶었지만 빈소에 들어오는 조문객들 때문에 더 추궁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들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일단 손님부터 받자. 너도 정신 차리고. 네, 엄마. 한데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밀려오며 조문객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하게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니 아들만 있고 왜 며느리는 안 보여? 인사 안 하고 어디 갔나? 시아버지 장례인데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치네. 저희 친정 쪽 친척들도 뭔가 이상한지 한마디씩 묻기 시작하더군요. 제 사촌 올케가 빈소 한쪽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대놓고 물었어요. 며느리 도대체 어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걔가 요즘 무리를 해서 몸이 안 좋다네요. 많이 아픈가 봐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쓰러져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손님부터 받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를 감싸는 것도 그렇다고 같이 욕하는 것도 다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조문객이 뜸한 틈에 빈소 옆 복도로 나가서 통화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신호가 아무리 가도 받질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5번까지 걸어봤지만 끝내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며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영아 나다. 아버지 가셨다는 거 들었지? 어디가 많이 아픈 거니? 전화 한번 다오. 하지만 답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며느리뿐 아니라 사돈댁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과도 명절이면 안부도 주고받고 서로 선물도 보내던 사이였는데 사돈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도 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죠. 아니 오진 못하더라도 짧은 위로 전화 한 통도 없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저는 빈소에 앉아 그 사실을 곱씹으며 말없이 손님을 받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잠깐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아파서 못 온다 해도 사돈은 왜 안 오시니? 사돈한테도 연락은 드렸지? 네, 연락은 드렸는데 그쪽도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사정?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며느리도 사돈들도 안 오는 거야? 설마 미영이가 진짜 심각한 상태인 거니? 아유 불안해 죽겠다. 말 좀 해봐. 엄마 제발 지금은 그냥 아버지 잘 보내드리는 것만 생각해요. 네? 아들의 간절한 말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자. 맘 같아서는 큰 소리라도 내서 끝까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꾹 참았죠. 그리고 조용히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사이 며칠을 빈소에서 잠을 못 자고 버텼더니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힘이 들더군요. 아들이 그런 저를 억지로 가족 대기실로 들여보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좀 누워요. 빈소는 내가 지킬게. 너야말로 좀 차라. 네 얼굴도 안 좋아.
그러다 쓰러진다. 난 괜찮아. 엄마 먼저 좀 쉬셔. 그렇게 억지로 등을 떠밀더군요. 하지만 저는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떠난 남편 생각에 가슴도 아팠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시아버지의 빈소에 나타나지 않는 며느리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얘가 진짜 많이 아픈가? 그게 아니면 사돈도 안 온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아니면 사돈이 아프신 건가? 그렇게 걱정이 밀려오다가도 혹시 별일 아닌데 오지 않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원망이 솟아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빈소를 찾는 발길이 끊기고 빈자리만 늘어가던 마지막 밤,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참담했죠. 여보, 당신은 우리 며느리가 왜 안 왔는지 알지? 나한테도 좀 가르쳐줘. 애가 어디가 많이 아픈 거야?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아휴, 너무 답답해. 저는 그렇게 속으로 혼잣말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인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관이 영구차에 실리고 아들과 친척 몇 사람이 그 뒤를 따랐죠. 저는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그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눈물이 앞을 가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잠시 후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한쪽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을 닮아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얼른 아들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정호야, 이러지 마라.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아들이 이번엔 저를 향해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중얼거리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네가 뭘 잘못해? 어서 일어나라니까 그러네. 저는 등을 토닥이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무너진 채 꼼짝하지 않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모양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아버지를 떠나보내려는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죄책감이 잔뜩 묻어있는 울음이었죠. 저는 속으로 그런 아들의 심정을 넘겨짚었습니다. 얘가 아버지 입원 중일 때 자주 못 와본 게 마음에 영 걸리나 보네. 그래서 떠난 남편도 울고 있는 아들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남편의 유고를 자연장 묘역에 모시는 일까지 마친 뒤 집에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더없이 휑하게 느껴지더군요. 반평생 넘게 같이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 미어지는 일인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연락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며느리 번호로 전화를 걸었네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기계음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당황해서 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카톡을 보내봐도 며칠째 읽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마치 일부러 제 번호를 차단이라도 해놓은 것처럼요. 답답해서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미영이 무슨 일 있는 거니?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어. 카톡도 읽질 않고. 아이, 진짜 많이 아픈 거야? 엄마, 그게 뭐? 너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사실대로 말해봐. 엄마, 그냥 좀 기다려줘요.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연락드릴게. 정리는 무슨 정리?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시아버지 장례에도 안 오고 연락도 두절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엄마 제발 나한테 시간을 좀 줘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데 그 한숨에서 너무나 깊고 깊은 감정이 느껴져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이렇게까지 입을 다무는 데는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미영이가 단순히 조금 아픈 게 아닌 게 분명해. 그렇게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이 출근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아니 아픈 게 맞긴 한 건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가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아들네 집 벨을 눌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영아, 나왔다. 문 좀 열어봐라. 벨을 누르다 지쳐 한참을 불러봤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없었어요. 혹시나 하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행여 며느리가 잠깐 병원이라도 다녀오는 건가 싶었지만 끝내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누구 찾으세요? 여기가 우리 아들네 집이거든요.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서 와봤는데 괜찮아져서 출근한 건가 대답이 없네요. 어머나, 그 집 새댁 한참 전에 짐 싸들고 나가던데요. 난 어디 여행을 가나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나 보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짐을요? 짐이 많았어요? 그럼요. 큰 여행 가방을 2개나 끌고 갔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웃 여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짐을 싹 들고 나갔다니 아프다던 애가 짐을 싸서 어디를 갔단 말인지. 머리가 복잡해서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그러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 결국 사돈댁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꼭 친정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안사돈을 만나 며느리에 대해 물어라도 봐야 갑갑한 속이 좀 뚫릴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명절마다 선물을 붙였던 사돈댁 주소가 수첩에 적혀 있어 택시를 잡아타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안사돈에게도 전화해봤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잠시 후 사돈 내외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 빈소에도 오지 못할 정도로 아픈 딸이 있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그렇게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 앞에 붙은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제가 찾던 그 집이 맞았어요. 뭐지?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설마 미영이가 아픈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던 바로 그때 누군가 안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서는데 문이 활짝 열리며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며느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에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고 입술까지 빨갛게 발라져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한껏 꾸미고 잔치에라도 가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게 꾸민 며느리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는 것도 모자라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웃으며 문을 열고 나오던 며느리가 절 보더니 얼굴이 그대로 하얗게 굳어버리더군요. 어머님?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남자도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며느리 팔에서 자기 팔을 빼냈어요. 그 사이 거실 안쪽에서 며느리의 친정 엄마가 황급히 뛰어나오다 저를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 풍경에 눈이 커졌거든요.
언뜻 보기에도 갈비찜과 잡채, 전과 나물 같은 진수성찬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죠. 평범한 식사를 위해 차린 게 아닌 잔치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딱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런 저를 바라보며 안사돈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황급히 며느리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넌 어서 들어가 있어. 어? 아니, 엄마, 일단 들어가 있으라니까. 안사돈이 눈을 부릅뜨며 말을 자르자 며느리가 입을 삐쭉 내밀고 신었던 신발을 신경질적으로 벗었어요.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맞은편 방으로 쏙 들어가자 옆에 서 있던 남자도 어쩔 줄 몰라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돈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저를 현관 앞에 세워둔 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미영이가요, 그동안 많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좀 기운을 차렸길래 보양할 겸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 그 어디에서도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데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아니 그게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몸살처럼 온몸이 다 아프다 그래서. 몸살이요? 사돈, 시아버지 장래에 며느리가 못 올 정도로 아팠다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예요? 분명히 이 집에서 같이 있다가 나온 거죠? 제 말에 안사돈이 쩔쩔매는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요? 그게 친척이에요. 먼 친척. 마침 잠깐 들렀다가 같이 식사하게 된 거예요. 친척이요? 둘이 분명히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걸 봤는데 그딴 소리라세요? 사돈, 저를 바보로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자 상대도 목소리를 키워 소리쳤어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친한 친척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돈,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씀하세요. 그 남자는 누군지, 미영이가 왜 시아버지 장례에 안 왔는지, 왜 연락도 안 받았는지 지금 당장 다 말해보라고요. 제 기세에 사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아챘어요. 며느리가 결코 아파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에 불참한 게 아니란 걸요. 그 사실을 깨닫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안사돈의 궁색한 변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사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어떻게든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바탕 전쟁을 치른 기분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 안에서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죠.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있던 낯선 남자, 잔치상이 차려진 사돈댁 거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가 올라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너 오늘 퇴근하면 바로 이리로 와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잔말 말고 와서 얘기하자. 엄마 사돈댁 다녀왔다. 그 말에 전화기 너머로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아들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알았어요, 엄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또 시계를 봤죠. 그렇게 숨막히는 2시간이 흐른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이제 다 말씀드릴게.
아들의 비장한 표정을 보자 저도 손이 떨려 두 손을 꼭 모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처음부터 다 말해봐라.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전부 다 말해. 아들은 한참을 숨만 고르더니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은 미영이가 결혼 초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이상한 걸 느낀 건 아버지가 처음 입원하셨을 때부터였어요. 새벽에 카톡이 자주 오고 회식이라면서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고. 처음엔 설마 했지. 근데 한 번은 미영이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는데 그 잠금 화면에 메시지가 떴거든. 그게 누가 봐도 평범한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며칠 미영이 뒤를 따라가 봤어요. 차마 못할 짓이었지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 머릿속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모든 표정과 말투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환하게 웃으며 시아버지께 인사하던 그 얼굴 뒤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숨어 있던 건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더군요. 아들은 잠시 숨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같이 모텔에서 나오던 남자가 엄마, 내 친구였어. 대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같이 다닌 자식이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났더라고. 엄마도 결혼식에서 보셨을 거야.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의 대학 동창과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니. 사돈댁에서 며느리와 팔짱을 끼고 나오던 남자를 다시 떠올려 보니 정말 낯이 익은 것 같더군요. 결혼식에서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그 청년이 아들과 저를 향해 환하게 웃던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뻔히 친구의 부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람이 났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물었어요. 그 인간은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아니요, 결혼한 지 5년 넘었고 애도 하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돼지만도 못한 것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된 다음에 미영이를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난 당연히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미영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던? 이혼하자고요. 자기는 이미 마음이 떠난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애가 안 생긴 게 아니라 결혼 초부터 일부러 안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정리할 수 있게요. 저는 다리가 휘청거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죽어가는 남편이 그렇게나 손주를 기다렸는데 그게 다 헛된 기대였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시부모는 손주를 기다리며 마음 졸였는데 정작 며느린 바람이 나서 애를 안 가지려 했었다니요. 남편이 병실에 누워 손주 소식을 묻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더군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물어볼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며느린 손주를 못 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람이 나서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혀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가만히 있었니? 이혼하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니, 오히려 내가 빌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달라고. 난 미영이가 돌아온다면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미영이가 끝까지 단호했어요. 상대도 가정을 정리하고 자기랑 새 출발하기로 했다고.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그러다 몇 달 전에 그 자식이 처자식 다 버리고 이혼하고 나니까 미영이가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한텐 당장 이혼해달라면서. 그때부터는 그나마 가식적으로 찾아오던 아버지 병실에도 발길을 뚝 끄는 거지. 자기가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기 몇 달 전부터 며느리 발길이 끊어진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던 거예요. 명절에 와서 환하게 웃던 모습,
병실에 전복죽을 끓여다 주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상대 남자가 가정을 벌이기 전까지 그저 보험 들어놓는 기분으로 시부모한테 들키지 않으려 간신히 며느리 신용하다 남자가 이혼하자 그 빈 껍데기 며느리 노릇까지 그만둬 버린 거죠. 인간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 전 그제야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우야, 넌 왜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왜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어? 제 물음에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침묵하더군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을 버틸지 두 달을 버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 담아요. 아버지가 미영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며느리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말을 투병하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혼자 그 짐을 다지면서 참고 있었던 거야?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영이한테 매달리면서 빌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며느리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 후에 정리하자고요. 미영이가 그 부탁을 들어주던? 처음엔 펄쩍 뛰었지. 자긴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 노릇 못하겠다고. 병원에 와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동안만 며느리 신분 유지하고 이혼 얘기 입 다물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얼굴 보면서 며느리인 척 연기하기 싫다나.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영이가 도저히 응할 것 같지 않았거든. 그래도 당장 아버지한테 충격을 드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동안 미영이 발길 끄는 걸 회사 일 핑계로 막아왔던 거예요. 엄마한테까지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아버지 병상 앞에서 멀쩡한 척 웃어 보였을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화장장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울던 그 모습은 그냥 효심에서 나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의 부정을 끝내 아버지께 숨겼다는 죄책감과 서러움이 터져나왔던 거죠. 그 몇 달 동안 아들이 혼자 삼킨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자기 친구와 바람난 마누란 친정으로 가버리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짐을 혼자 끌어안고 회사와 병원을 오갔을 생각을 하니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이 자식 속이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한없이 미안하더군요. 그때 사돈댁에 요란하게 차려져 있던 잔치상과 열심히 꾸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우야, 그럼 너희 처가에서는 뭐라디? 사돈 내외도 이런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미영이가 친정으로 짐 싸들고 들어갔으니 모를 리가 없죠. 사실 미영이가 연락했었어요. 오늘 그 자식이 자기네 집에 정식으로 인사 간다고요. 자기 부모님들도 대기업 다니고 본가 잘 사는 그 자식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신다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혼 서류 정리하자고 조르더라고요. 그 자식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이 몇 채 있는 재력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사돈댁에서 본 장면을 곱씹어 보니 황당하고 기막혔어요. 딸이 사위 친구와 바람이 난 걸 알면서도 그 상간남을 사위로 인정하고 정식으로 인사받기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잔치상을 차려냈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상간남 집안이 부자라는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와 사돈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도 없이 새 사위 맡겠다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이런 일이 벼락 맞을 일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요? 저는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다 있어?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친정 부모가 그 모양이니 딸이 그렇게 큰 거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정우야, 정우야.
저는 아들 손을 부여잡고 계속 통곡했습니다. 아들도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같이 울었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운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뗐어요. 너희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셨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니? 아마 아셨다면 제대로 눈도 못 감으셨을 거다. 그 양반이 며느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엄마, 아들이 다시 눈물을 쏟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남편 떠나는 길에 잔치상을 차리고 내 자식 인생을 짓밟아 눈물 뺀 인간들 절대로 가만 안 둬. 두고 봐. 전 울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결혼식 날 며느리를 보며 좋아하던 남편 모습과 지인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하던 목소리가 계속 떠올라 너무나 괴로웠어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딸처럼 여기며 자랑하는 동안 그 아이는 마음속에 이미 다른 남자를 두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말도 못했죠. 제가 그 지경인데 정작 저희 아들의 가슴은 얼마나 짓무르고 애간장이 녹아내렸을지 상상하기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며느리가 곱게 차려입고 상간남에게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감으면 아들이 화장장에서 통곡하던 모습이 어른거렸거든요. 그 인간들한테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속만 끓인 채 며칠이 지났죠. 그러다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며느리 일 때문은 아니고 남편의 유산을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연락했더라고요. 평생 남편이 일군 재산은 상가 두 채와 저희가 살던 집,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어요. 남들이 보면 많다고 할 수 없는 유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저 떠난 남편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어요.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이 2개 있습니다. 처음 작성하신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3달 전쯤에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유언장을 고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에 놀라서 물었죠. 네? 유언장을 수정했다고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그 사모님께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유언장에는 상가 2채 중에 시가 7억 정도 되는 한 채를 며느리 앞으로 남기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다급하게 수정하시면서 상가 2채 다 아드님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보자 옆에 앉은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상가 중 하나를 며느리 앞으로 남기려 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지만 그걸 떠나기 직전에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놨다는 건 더더욱 의외였죠. 하긴 평소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던 남편이라면 상가를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 떠나기 전에 급하게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그런 결정을 내릴 만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한데 그 의문은 어렵지 않게 풀렸어요. 변호사가 유산 상속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고인께서는 그때 이미 며느리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치를 채고 있었다니요? 뭘요? 그 고인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상가는 절대 며느리에게 남길 수 없으니 다시 아들 앞으로 돌려놔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걸 우리 남편이 어떻게... 제가 듣기론 병실에 며느리가 면회를 왔던 날 고인께서 잠드신 줄 알고 침대 옆에서 상간남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티내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누워서 며느리가 갈 때까지 자는 척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친구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들도 놀랐는지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저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고요? 네, 다만 본인이 그 사실을 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인에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면서 그 아들을 봐서라도 떠나기 전까지 모른 척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조심해주기로 약속한 그 비밀을 정작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무너져 버린 거죠.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아들을 잘 돌봐달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은 며느리의 부정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혼자 가슴 아파하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어요. 병실에 누운 남편이 부정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더욱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고도 며느리한테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아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만 조용히 고쳐놓고 떠난 거예요. 남편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를 생각하니 도저히 며느리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울고 난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를 향해 물었네요. 변호사님, 저희가 며느리하고 그 상간남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방법도 있고요. 먼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중에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에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죠. 근데 불륜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가장 중요해요. 아드님, 혹시 그동안 모아두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때 아들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여러 장 있고요. 카톡 대화 내용도 복사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집사람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모아뒀어요. 아버지 때문에 일단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이혼 소송에는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잘하셨네요. 그 정도면 차고 넘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는 게 명백히 입증되면 상대 측에 이혼에 대한 원인 제공을 들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향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진행해 주세요. 절대 이대로 곱게 이혼해 줄 순 없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못 박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혹여나 아들이 그런 짓을 당하고도 며느리에게 미련이 남았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으며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엄마, 나 그 남자 부인한테도 연락할 생각이야. 연락처도 알고 있거든. 뭐? 그 여자랑은 이미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이혼은 했는데 그 인간이 자기 부인한텐 미영이 얘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여자한테 이혼의 원인을 다 덮어씌우고 이혼한 것 같더라고. 대학 동기들이 그러는데 여자가 시댁에 무관심하고 사치가 심해서 이혼했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 부인은 진짜 영문도 모르고 이혼당한 거지. 혹시나 애 양육권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도장 찍어준 것 같더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못된 인간이 다 있니? 그럼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한 걸로 알고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위자료도 못 받고 그냥 합의 이혼했다나 봐. 애 키우게 해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여자도 자기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을 테고 한 아이의 엄마인데 영문도 모르고 남편한테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측은했어요. 자기 남편이 친구 부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로 아직도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은 이를 악물며 자신의 결심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실을 알려줄 거야. 적어도 자기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아들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아들은 상간남의 전부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전 남편의 부정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그동안 모아둔 사진과 카톡 대화 내용을 그 사람한테 보내준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상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통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여자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나도 같이 울었다니까. 자기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것도 억울한데 이혼까지 당했잖아. 처음에 애 데리고 친정에 갈 때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작 알려줘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오히려 미안하더라니까. 전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라디? 그냥 가만히 있진 않겠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치를 떠는지 전화기에서도 그 감정이 다 느껴졌거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그 전 부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 상간남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시댁에 잘못해서 이혼당한 게 아니라 남편이 친구 부인과 바람이 났으면서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사진과 증거를 가지고 찾아가서 회사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따졌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가 명색이 대기업인데 직원이 친구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부인한테 누명까지 씌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거죠. 아들의 대학 동기 중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 소문이 삽시간에 동기들 사이에도 쫙 퍼졌다고 했습니다. 한데 여자의 행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도 찾아가 사무실 한가운데서 며느리 이름을 부르며 자기 가정을 깨트린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혼인기간에 벌인 불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됐고 상간남도 회사에서 더는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며느린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상간남의 전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던 모양인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볼썽사납다는 걸 아는지 그것만은 부모들이 말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발없이 얼마나 빠르고 멀리 퍼져나가는지 사돈댁 동네에도 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장례에도 안 간 며느리와 사돈들이 새 사위 받겠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동네방네 퍼진 거죠. 알고 보니 사돈댁이 막역하게 지낸다고 생각한 이웃 딱 한 사람한테 말한 모양인데 그 사람이 사방에 소문을 내고 다닌 겁니다. 새 사위감이 집안도 훨씬 좋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닌다고 자랑을 했다나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했으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소문을 다 냈겠어요? 자업자득이라는 게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사돈댁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남편 자식 눈에 눈물 뽑고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그 뒤로 며느린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얼굴이 두꺼운 인간이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상간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을 자기 손으로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지방 한직으로 발령을 내버렸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정치 쪽에 연이 있던 집안이라 아주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집안 망신시켰다며 부모가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듯 내쳤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안사돈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던 재력가 부모가 등을 돌려버리고 대기업에서도 쓰레기 취급받으며 지방으로 밀려난 거죠.
결국 모든 걸 잃은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다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장례까지 모른 척하며 꿈꾸던 새 출발이 엉망이 되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며느린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7억짜리 상가를 남기려다 떠나기 전에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볼만했다고 하더군요. 새파랗게 질린 채 아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잘못을 빌며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며느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통곡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아들은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며느린 그렇게 이혼당했습니다. 거기다 재산 분할도 한 푼 못 받았어요. 신혼집은 처음부터 아들이 마련한 것이었고 결혼 생활 3년 동안 며느리가 사치만 일삼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이 다 입증됐기 때문이죠. 재산 증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며느리에게 돌아갈 분할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이혼의 책임을 물어 오히려 위자료까지 토해내게 한 거예요. 결국 며느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아들과 상간남 부인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뒤 빈손으로 부모 등에 엎여 살게 됐답니다. 제가 들은 전 며느리의 소식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사돈내외도 동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어느 날 아들과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자연장 묘역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묻힌 그 나무 아래에 평소 좋아하던 술 한 잔을 따라 올리며 말했죠.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한 부탁대로 다 정리됐어. 우리 아들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자고 잘 먹고 살아. 그러니 맘 놓고 당신 가슴에 응어리도 그만 다 풀어버려. 그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제야 떠난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손을 꼭 잡으며 떠난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 저 지난 일 다 잊고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어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 뒤로 아들은 정말 아픔을 딛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아들에게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와 주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럼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